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사람이스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이스님께서 처음에 들려주셨던 이야기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무서웠던 이야기였죠. 아마 돌비 사람 있어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딱 그 사진부터가 어마무시한 또 사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썸네일이. 이번 이야기는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조구님. 네. 사람 있어요님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번에 굉장히 다양한 시각자료, 영상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던 또 소름 끼치는 사연을 들려주셨었는데 오늘 이야기도 여러 가지 사진이 많아요. 이번에도 네. 이제 제가 갔다 와서는 안 되는 곳을 가려고 한 건 아닌데 갔다 오게 돼서 기록이 많은. 야, 이게 필연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일본이죠, 여기. 네, 맞습니다. 이게 홋카이도라고 일본 홋카이도. 최북단에 있는 섬에 여행에 갔다 와서 생긴 일입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이제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사람 있어요. 네, 제가 11월 6일에서 8일에 네. 좀 시간을 3일 뺄 수 있어서 일본 여행을 갔다 왔어요. 작년 시참 이후로 1년 동안 일이 너무 바빴어가지고 저 3일에 딱 시간적 여유가 돼서 네. 이번에 하루도 못 쉬고 일했었거든요. 계속 아이고. 너무 네. 바쁘게. 그래서 연말에 또 바빠지기 전에 여행을 다녀오자라고 하면서 인터넷으로 이제 여행지를 막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티켓을 찾다 보니까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고 시간이랑 뭐 일정 모든 게 다 맞는 지역이 홋카이도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 비행기 티켓도 가장 싸기도 했었고 근데 제가 저번 시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뭔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다 내려놓고 멍 때리는 게 충전이어가지고 이거 홋카이도도 갔다 오면 좀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티켓팅을 좀 알아봤어요. 근데 저번 시참 때에는 제가 야쿠시마로 조몬스기를 보러 갔다 오면서 네. 너무 빠듯한 강행 분위기도 했고 맞죠. 이상한 경험도 제가 원치 않았지만 엄청 큰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한테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친구가 이번에는 제발 좀 얌전히 객기 부리지 말고 여행을 조심히 다녀오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등산도 안 할 거고 그냥 조용한 도로를 운전을 하면서 눈으로만 자연을 느끼고 밤에는 뭐 료칸 가거나 아니면 좀 찾아보니까 밤에 야외 노천 온천을 가면 별이 쏟아지는 별바다를 보면서 온천을 할 수 있다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다 오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사진을 보내드린 것 중에 1번이랑 2번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홋카이도의 날씨가 원래는 이렇게 6, 7, 8에 갔다 온 거였고 여행 동선은 제가 공항에서부터 가기로 한 목적지까지의 대충 거리를 참고하시기 편하시라고 첨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구글 지도를 통해서 동선이랑 숙소 체크 다 하고 비행기 티켓이랑 렌트카까지 예약을 끝낸 다음에 이런 동선이랑 일정을 여자친구한테 공유를 하면서 예. 이제 밤에는 어디 근처에서 좀 쉴 거고 어디 가면 별을 볼 수 있고 이런 곳이 있더라. 혼자 신나서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는 또 얘가 등산만 안 할 뿐이지 결국 또 차 끌고 오지로 들어가려나 보다 싶었대요.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까 좀 불안했는지 이번에는 여행을 같이 가줄 순 없고 너 혼자 갔다 오니까 저번 시참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게 야쿠시마에서 여행을 하다가 선물 받은 목걸이가 있었는데 맞아. 그 목걸이를 차고 여행을 갔다 오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고곡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나무로 만들어진.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이번에는 얌전히 잘 다녀올 거라고 얘기를 나누고 이제 출국 당일이 돼서 제가 일본으로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는 여행 계획을 짜고 티켓팅 할 때는 여행지에 비 소식이 없었는데 예. 새벽에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에서 날씨를 한 번 더 체크하니까 이제 여행하는 내내 6일, 7일 비 소식으로 바뀌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일이 있겠냐. 어차피 운전하고 조용히 다닐 거니까 말진 못해도 어쩔 수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국을 하게 돼요. 그리고 홋카이도에 도착을 해서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낮인데도.
근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시간이 지체되면은 제가 가려는 동쪽 목표 지역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사포로시는 들리지 않고 바로 렌트카를 찾은 다음에 목표 지역인 동쪽으로 이제 운전하면서 출발을 하기로 해요. 출발 전에 렌트카 내비게이션을 한국어로 전부 바꿔서 세팅을 한 다음에 제가 하나 두 개씩 눌러보는데 이게 자동차 내비가 아무리 한국어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도 처음 써보는 일본 기계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비게이션이 느리면서 버벅대고 그러면은 한국인들 막 답답하잖아요. 기계 미쳐버리면. 느리면. 예. 그래서 눌러보다가 그냥 핸드폰 구글 지도로 내비 켜고 가자. 그래서 그냥 핸드폰에 내비를 찍고 목적지로 바로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고속도로 같은 유료도로가 나왔어요. 그 길을 따라서 목적지 방향으로 쭉 빠져나갈수록 이게 뭔가 신기하면서도 이상하더라고요. 그 예. 지역의 도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1차선이에요. 예. 그런 느낌의 유료도로였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눈도 많이 오고 사람이나 인구가 진짜 없어서 그냥 무작정 1차선 고속도로인가 보다. 근데 뭐 난 운전도 잘 못하고 하니까 땡큐네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막 앞으로 가요. 그렇게 도시랑 멀어지고 자연이랑 가까워지면서 터널을 하나씩 지나고 산을 통과할 때마다 도시에서 멀어지고 뭐 외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빗줄기는 더 굵어지고 가로등은 다 없어진 채로 점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때가 오후 3시에서 4시밖에 안 됐는데 뭔가 새벽 3, 4시가 된 것처럼 정말 어둡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차를 끌고 도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혼자 동굴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고 침침해졌거든요. 예.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가끔씩 옆으로 빠지는 분기점이 짧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잠깐 2차선 차로가 나오고 다시 1차선 차로로 바뀌는데 그때 이제 아까 세팅해놨던 내비게이션에서 한국어로 정말 어색하고 이상한 기계음처럼 예. 합류 주의하세요 이런 안내 문구가 나와요. 근데 그 기계음을 듣는데 졸리기도 하고 어색한 기계음이 웃겨가지고 제가 그 안내음을 따라하면서 막 운전을 했어요. 네. 그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가로등도 없고 도로를 달리는 차가 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게 하이빔을 켜야 간신히 앞이 보일 정도였는데 앞이 너무 뻥 뚫려 있는 길이다 보니까 그냥 끝도 없이 까맣게만 보이는 거예요, 앞이. 예. 그렇게 혼자 운전을 계속 하니까 졸리고 긴장이 돼서 속도를 막 밟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졸았나? 아니면 자다가 졸음운전을 했나? 뭐 눈이 왜 안 보이지 싶을 정도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깜깜해지는 거예요. 도로에서.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바로 밟고 비상 깜빡이를 켜서 차를 멈춘 다음에 백미러랑 사이드 미러를 다 확인을 했는데 예. 제 앞에 라이트가 나간 거예요. 뒤에 백라이트만 살아있고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딴 차를 렌트로 줬냐 하면서 욕을 하면서 시동을 껐다가 켰어요. 근데도 바로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돼. 근데 거기가 1차선 도로인데 스텔스가 돼버리니까 차가 와서 치면은 그냥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사고죠. 예.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계속 시동을 껐다 켰다 하는데 세 번째인가에 시동이 돌아오면서 다시 라이트가 켜졌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운전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막 괜히 춥고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도 뭐 일단은 목적지 호텔까지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면서 앞으로 출발을 해요, 제가.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고 한참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저 멀리서 차선에서 자동차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만에 빛을 보는 거라서 제가 너무 반가웠거든요. 예. 근데 제가 밤에 난시가 너무 심해서 밝은 거를 잘 못 봐가지고 안경을 써야만 항상 밤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나라든지 사실 밤에 운전을 할 땐 내가 하이빔을 켜고 가는데 상대방이 오고 있으면 상대의 눈이 부셔서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차를 배려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이빔을 꺼주잖아요. 그게 예의긴 하죠. 예. 네, 그게 예의이긴 해서 저도 그렇게 하이빔을 한참 켜고 가다가 상대방을 차를 발견하고 하이빔을 내린 채로 속도를 약간 더 줄인 다음에 가고 있는데 때마침 상대도 하이빔을 끄고 매너 있게 해줘요. 그렇게 똑같은 상황으로 한 2대 정도 차를 더 보내고 나니까 이제 산세가 깊어지면서
도로의 주변에 나무들이 우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번에도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오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했던 게 전에처럼 하이빔을 켜고 오다가 꺼주는 게 아니라 하이빔을 끄고 오다가 제 차를 보니까 하이빔을 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이빔을 상대방 차가 켜니까 저는 눈이 너무 따갑고 잘 안 보여서 속도를 줄인 다음에 비상 깜빡이를 켰어요. 키면 좀 꺼줄까봐. 근데 차가 제가 비상 깜빡이 켜는 거를 확인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멈춘 상태로 하이빔을 켜고 저를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다 매너 좋고 배려해주는 운전자를 만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갑자기 이런 차를 만나니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뭔가 앞에 사고가 났나? 아니면 텃세일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다 대고 크락숑 올리고 하면 괜히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조용히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싶어서 그냥 그 사람이 하이빔을 켜든 안 켜든 신경을 안 쓰고 제가 그냥 비상 깜빡이를 켠 채로 앞으로 직진을 해요. 근데 비상 깜빡이를 켜면 차 안에서 라이트가 깜빡깜빡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 소리에 맞춰서 길 건너에 있는 앞차가 그 비상 깜빡이 깜빡하는 거에 맞추는 것처럼 껐다 켰다 하면서 저를 계속 쏘는 거예요. 예. 근데 멈출 생각 없이 계속 깜빡깜빡 소리에 하이빔을 껐다 켰다 하니까 이게 그때는 뭔가 시비를 거는 건가 싶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네. 무섭다가 막 사고 났나? 오지 말라는 건가? 뭔가? 근데 왜 계속 저러지? 막 화가 나서 이게 여행이고 자시고 일단 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고 욕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자라는 생각에 그 차 옆을 지나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상대방 차를 봤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안 됐었어요. 태어나서 최근에 들어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괴기스럽고 유사한 건 처음 봤거든요. 왜요? 근데 지금도 얘기를 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두운데 상대방 차 안으로 어떻게 본의만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일본은 썬팅 자체를 안 하는 문화라서 오. 지나가면서 자동차를 보면 그냥 앞이 훤히 다 보이거든요. 예. 이 점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옆을 보니까 차에는 3명이 앉아 있었어요. 네. 운전석에는 여자분이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집 밖을 나와서 페달을 밟을 힘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기아처럼 마른 분이었거든요. 앙상하게. 예. 네. 근데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그냥. 근데 너무 바른 자세로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앞만 보고 있는데 이게 억지로 고정시켜둔 것처럼 너무 정자세로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수석 뒷자리에는 똑같이 남자인 사람이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온몸에 종기랑 트러블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 남자가 유리창에 얼굴을 꽉 누른 채로 저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세게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누르고 있는지는 몰라도 코가 유리에 꽉 눌려서 뼈가 구겨지고 있는데도 저를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제 종기랑 트러블 같은 게 많다 했잖아요. 얼굴에서 그런 게 터져가지고 진물 같은 피가 눈 위로 흐르는데도 눈 한 번 깜빡 안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뭔가 털이 되게 많은 존재가 있었거든요. 털? 근데 입에는 왜 빨간 마스크나 조커처럼 보이고 싶어서 뭐 입에 화장을 한 건지 타투를 한 건지는 몰라도 입술을 귀까지 억지로 늘려둔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빨간색이 아니라 완전 시꺼먼 입술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 셋 중에 제일 기괴했었던 게 뒷자리 유리창에 얼굴 눌러대면서 보고 있었던 남자도 아니었고 앞자리에 말라 있었던 여자분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마지막에 보게 됐었던 차분하게 앉아있던 털 많고 검은 입의 존재였는데 이게 그 사람이 가축들이 왜 보면은 목에 못 도망가게 끈을 채워두잖아요. 예. 차에 있는 남자랑 여자 목에 되게 까끌거리는 나무줄기나 막끈 같은 걸로 올가미줄을 채워놨는데 그 끈을 검은 입의 존재가 손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목줄이 채워져 있으니까 저거는 뭔가 사람 형태를 했지만 사람이 아니고 도망갈 수 없는 억지로 붙잡혀 있는 가축처럼 끌려다니는 느낌이 엄청 들더라고요. 와. 이게 그냥 한국처럼 썬팅이 돼 있으면 안 보고 욕하면서 갔을 텐데 이게 상대방 차가 너무 잘 보이니까 제가 안 봐도 되는 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막 멘탈이 나가가지고 뭐지? 하면서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그때 검은 입의 존재가 앞만 차분히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서 제 눈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거랑 눈이 마주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바로 정신 차리고서는 그냥 수렉셀을 밟고 그 차를 지나가려고 막 나가거든요. 근데 비가 많이 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산길이다 보니까 도로가 관리도 잘 안 되고 비가 오는데 차가 갑자기 바퀴가 빠르게 밀리니까 차가 돌았나 봐요, 제가. 얼마 못 가서 차가 확 돌면서 도로 옆으로 빠졌는데 와. 이게 팡 소리랑 빠지면서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막. 근데 제가 오면서 아까 라이트가 나갔잖아요. 그때 라이트가 또 나간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심했던 게 차는 빠져서 안 움직이는데 라이트 나가고 이상한 거 받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시동 껐다 키니까 불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시동을 끄고 키는데도 막 안 들어와서 막 어떻게든 빨리 켜보려고 하는데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제가 엑셀을 밟아서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예? 막 멘탈이 나가고 머리가 너무 하얘지는 거예요. 그때 든 생각이 지금 내 상황이 뭐가 됐든 일단은 일은 터졌고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면 답도 없으니까 빨리 해결을 하고 도망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시동을 다시 끄고 켰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한 2번인가 3번째쯤 좀 더 일찍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이 켜지자마자 사이드 미러로 뒤를 봤는데 그 차 조수석에 있었던 대머리 남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내린지는 몰라도 제 차 쪽으로 웃으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치일 정도로 막 지금 말씀드리는데도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거든요.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는 제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일단 막 엑셀을 밟으면서 차를 빼려고 하면서 제발 나무에만 박지 마라 제발 거리면서 막 엑셀을 밟는데 저항 같은 게 있다가 한 번 더 꾹 누르니까 팡 튕기면서 앞으로 차가 발사대도 엄청 빠르게 나갔거든요. 그렇게 가다가 차를 잠깐 세워서 뒤를 봤어요. 근데 그 남자가 웃으면서 막 미친 듯이 뛰어오고 있는데 제 바로 뒤에까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백미러랑 사이드미러를 보지 말자고 하고 앞으로 막 미친 듯이 밟아서 도망가요. 그렇게 도망을 치는데 그 뒷차인지 다른 차인지 몰라도 크랙숑을 계속 누르더라고요. 근데 숲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그 크락숑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소리는 들려도 다행히 사람이 따라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정신을 붙잡고 앞으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아까랑은 다르게 차가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저 길을 보니까 이제까지 지나왔고 앞으로 가야 했었던 아스팔트 포장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흙으로 된 비포장 1차선 도로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숲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길인 것 같았어요, 뭔가. 아까 차 빠지고 제가 무작정 밟았던 게 안 보이면서 움직였었던 게 가야 되는 도로가 아니라 옆에 갓길로 빠져서 그 숲길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비는 여전히 막 장대비처럼 많이 내리고 와이파이 포켓은 언제부터인지 작동도 안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핸드폰은 안 되고 그나마 잘 되던 구글 지도 내비게이션도 반응을 안 하는데 이게 저희가 운전을 할 때 지하 터널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되면 GPS가 안 잡혀서 화면에 자동차가 가만히 서 있잖아요. 예. 화살표가. 숲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핸드폰 화면으로 보이는 제 자동차 위치가 길도 없는 숲 한복판에서 빠르게 방향 바꾸는 것처럼 화살표가 삥삥삥삥 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정확하게 뭔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여기서 도망쳐야 된다라는 생각만 명확히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계속 가다 보는데 길이 더 점점 좁아지고 차는 더 흔들려지는 거예요. 뒤늦기를 막 가게 되는 것처럼. 근데 처음 렌터카를 픽업하고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찍어보고 했을 때 이미 시간이 진작에 도착해야 되거나 그 호텔 근교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가 됐든 이 숲을 빠져나가서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정신을 차리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예. 갑자기 그 세팅을 해놨던 일본 렌트카 기계에서 소리가 나와요. 예? 합류 주의하세요. 합류 주의하세요. 이런 안내 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류? 여기서 왜?
나는 혼자고 산인데 지금 합류? 너 왜 이래? 그만해 제발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있는데 계기판이 이상한 거예요. 네. 차에 저 혼자잖아요? 근데 옆좌석 뒷좌석 안전벨트에 착용하라고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띵띵띵띵 안전벨트 매라는 소리까지 들리면서 합류 주의하라고 차에서 울리고 그거를 듣고 나서 저 기억이 잘 없어요 사실. 그 이후부터 제가 생각이 나는 걸 말씀드리면 예. 운전을 안 하고 차가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들렸던 알림음이랑 경고음도 없고 안전벨트 매라는 경고등도 사라졌고 예? 차 안으로 그냥 본넷 위로 빗소리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멍 때리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문득 내가 왜 멈춰있지? 왜 나 운전 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다시 엑셀을 밟아서 출발을 해요. 근데 다행히도 구글 내비가 다시 작동을 해서 이제 앞으로 가는 것처럼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그대로 길을 따라가 보니까 그때 비포장 숲길이 끝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렇게 숲길을 벗어나면서 백미러로 뒤를 쳐다봤는데 제가 돌아온 길로 그 아까 옆에 차에서 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존재들. 그런 비슷한 무리들이 뒤에서 가만히 제 차가 나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체인 몇몇은 동물처럼 네 발로 기어서 저를 보고 있고 털 많고 검은 잎 같은 존재들은 옆에 우두커니 서서 목줄 쥐고 저를 쳐다보고 있고 진짜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앞으로 그냥 도망가는데 정말 다행히도 앞에 이제 슬슬 가로등 불빛 같은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쭉 가니까 핸드폰에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고 알림이 떠요. 근데 너무 이 짧은 시간에 되게 막 많은 이상한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갑자기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죠. 호텔에 도착을 했다고? 라고 말을 하면서 앞을 조금 더 봤는데 예. 앞에 불들이 켜져 있는 게 보이고 거기 작은 건물 한 채랑 주차장에 나와서 일단 차를 세웠어요 제가. 예. 갑자기 목적지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몇 번이고 핸드폰을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찾던 호텔이 맞대요. 그래서 일단은 도망치듯이 짐을 챙겨서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가지고 카운터에서 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호텔은 손님이 그때는 저 혼자인 것처럼 엄청 조용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이. 다행히 호텔은 너무 깨끗해 보였고 곧 나와서 응대해주신 중년 여성분도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멀리까지 온다고 힘들지 않았냐, 너무 늦어서 배고프실 텐데 밥 시간은 한참 지났는데 그래도 뭐 김상이 예약한 식사를 주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저녁 식사를 안 치우고 있다. 예. 일단 그거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방으로 안내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직원을 따라가서 식당에 앉아서 멍하니 있으면서 나오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예. 이게 직원들이 주차장 쪽으로 막 나가더라고요. 창밖으로 주차장 사람들이 나가는 걸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 체크인이었는지는 몰라도 호텔 직원들이 주차장 쪽 불을 막 끄면서 마무리를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차를 보고 서로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막 비를 피하려는 듯식으로 뛰어서 호텔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배고팠어도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밥을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젓가락을 내려두고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근데 체크인 카운터 쪽으로 주차장으로 나갔다 왔던 직원들이 그 식당으로 안내해줬던 중년 여성한테 업무 보고를 하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서로 쑥닥쑥닥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화가 끝난 걸 확인하고 손을 들어서 그 여직원을 부르니까 처음에 응대해주셨던 중년 여성분이 오셔서 네. 아, 오래 기다리셨다. 밥은 잘하셨는지 모르겠다. 음식을 많이 남기신 것 같은데 혹시나 뭐 불편한 게 있으셨냐?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이조부 괜찮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안색이 그때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여성분이 저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 직원들이 마감을 하러 나갔다가 김상이 끌고 온 차를 봤는데 어디 흙길을 다녀온 것처럼 차에 정말 흙이 많이 튀어있고 더럽다고 하더라. 근데 여기 호텔까지 안내되는 길이 다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길인데 그럴 일이 없는데. 혹시 어떤 길로 왔는지 여쭤봐도 되겠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기 전에 들었던 생각이 제가 첫 번째로는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설명할 기운이 없었고 둘째로는 제가 봤었던 이야기를 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되는 걸까 하는 게 가장 컸어요.
그래서 뭐 대충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사실 뭐 어떤 길로 왔는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무슨 길로 왔는지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거냐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년 여성이 여기까지 안내되는 길은 하나뿐이고 다 정비가 돼 있을 텐데 뭔가 연락 주셨던 예상 체크인 시간보다 너무 늦었고 차에는 흙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혹시 교통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돼서 물어본 거다.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은 불신이 가라앉아서 또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잘 오다가 갑자기 산길이 나왔고 그 산길을 통해서 여기 온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중년 여자가 모리 데스까? 이러면서 정말 당황해 하더라고요. 또 혼잣말로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모리노카미 모리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게 모리가 숲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정말 죄송하다 그러면서 여자분이 피곤할 텐데 이런 얘기 해줘서 고맙다. 얼른 이제 방으로 안내해드리겠다. 그래서 체크인 카운터에 가서 키를 챙겨가지고 같이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 여자 직원분이 방문 열어주시고 제가 들어가려는데 그 여자분이 다시 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르던 거예요. 너가 너무 피곤해 보이고 걱정돼서 말을 하는 건데 혹시 내일 일어나서 네 컨디션이 괜찮으면 숙소 옆에 우리 생명의 숲이라는 곳이 있다. 거기 산책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전에 산책을 다녀올 수 있겠냐. 그럼 네 컨디션이 분명 좋아질 거다. 그래야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분차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일단 너무 챙겨줘서 감사한데 저 너무 힘들어서 들어가야겠다. 미안하다.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씻지도 못하고 그냥 기절하고 잠이 든 거예요, 제가. 피곤하지. 제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날 또 꿈을 꿔요. 꿈을 꾸다가 제가 이 꿈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되게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의 숲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을 막 걷다 보니까 무슨 숲이라고 적힌 듯한 안내판이 보였고 그 안내판 옆에는 정말 깨끗하고 탄탄해 보이는 나무 의자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의자 위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좋다 하고 있는데 숲 안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뭐 띵띵띵띵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게 제가 입으로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띵띵띵띵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숲 안에서는 편한 느낌이다 보니까 숲 안에 울려 퍼지는 소리의 진원지를 향해서 조금씩 걸어가게 돼요. 근데 그게 거부감이 없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제가 땅을 걷는 느낌이 되게 푹신푹신하고 좋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가다가 앞쪽에 한가운데 이제 돌 무더기 같은 곳이랑 나무가 둘러싸인 곳에 한 사람의 무리들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정중앙 가운데에 있는 무리의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양손으로 올빼미를 잡아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올려두고 있는데 그 올빼미가 남자 머리 위에서 발톱으로 머리를 짓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피가 흐르잖아요, 얼굴이. 그렇죠? 줄줄줄. 그러면서 초록색이던 바닥까지 전부 피바다가 돼 있는데 그 올빼미를 잡고 있는 남자가 소리를 한번 안 지르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올빼미 남자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잠에서 확 깼어요. 그렇게 어버버하게 잠에서 깨고 나가지고 이게 악몽인지도 뭔지도 모를 이상한 꿈을 꿨잖아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니까 몸이 너무 가볍고 상쾌한 거예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자기 전에까지는 제가 너무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고 느껴서인지는 몰라도 그 중년 여성분이 숲에 가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절대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일어나 보니까 컨디션도 좋고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이 꿈까지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서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갈까 말까. 이게 그 사람이 알려준 것처럼 진짜 가야 되나? 네. 내가 걱정해줘서 한 말인가? 갔다 와야 정말 나한테 아무 일이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이 하면서 제가 씻어요. 씻고 나오니까 그때 한 새벽 6시쯤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체크아웃이랑 조식 시간 전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서 방 안에 멀뚱멀뚱하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자꾸 홀린 것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갔다 오자. 해도 떴는데 뭐 별일 있겠어? 하고 그 여자분이 알려줬던 방향으로 나와서 산책로를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산책로를 따라서 걷는데
이게 어제 꿈에서 봤던 거랑은 너무 다르게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방치가 돼 있고 너무 숲이 음산하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분명 생명의 숲이라고 들었는데 왜 다 죽어 있고 예. 죽은 나무 틈 사이로 나무가 자라나 있고 나무 위에 막 거미줄 이끼처럼 뭔가 막 이상한 게 있는 게 너무 꺼림칙한 거죠. 이게 제가 사진 보내드렸던 거 그 3번 숲 사진이라고 보내드렸던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 여기가 생명의 숲이라고요? 그렇게 전 듣고 갔어요. 이게 죽음의 숲이 아니라? 근데 가는데 막 이상한 거예요. 너무 찝찝한 거예요. 예. 꺼림칙하고. 어. 근데 이게 숲 안쪽에서 조금 더 걷다 보니까 산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를 것 같은 뭐가 지나가는데 나뭇잎을 쓸고 지나가는 듯한 뭔가 움직임 같은 소리가 들려서 제가 가만히 멈추고 앞을 자세히 봤는데 저 멀리 안쪽 숲풀 사이에 어제 차에서 봤었던 듯한 나체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뻔히. 안 되겠어서 그냥 그거 보자마자 도망왔어요, 호텔로. 그래서 호텔에 돌아와 보니까 다행히도 조식 시간에 다른 고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는 뭔가 이상한 호텔은 아닌가 보다.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 그냥 빨리 이거 밥 먹고 나가자 생각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지 마는지 모르게 밥을 먹고 이제 방으로 바로 들어가려다가 체크인 카운터에 남자 직원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질문을 해요. 어젯밤에 체크인 도와줬던 그 여자분이 밤에만 일하는 거야? 나 그 사람이 어제 체크인할 때 옆에 생명의 숲 가보라고 해서 아침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생명의 숲 맞아?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듣자마자 남자 직원이 여직원? 밤에 남자밖에 없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숲? 근데 왜 생명의 숲이라는 거야? 라고 이제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그 여자분이 나한테 생명의 숲이고 오늘 아침에 갔다 오라고 했어. 얘기하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명의 숲? 이러면서. 근데 그 직원이 한참 고민하다가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그 아이누족 원주민 친구가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해준 말이 뭐냐면 모든 생명의 시작은 죽음이어야 된대요. 동물은 사냥당해서 죽고 그걸 먹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죽어서 신이 되고 신이 죽어서 다시 생명이 된대요. 그래서 생명의 숲이래요.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기에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숲. 와. 이런 말을 하면서 해맑게 웃어주는데 예. 저는 지금 말을 하면서도 온몸이 쭈뼛쭈뼛 서거든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이 지역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냥 바로 방으로 올라가서 짐을 싸고 호텔을 나와요. 차에 타가지고 제가 출발 전에 가보려고 했었던 여행지를 이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찍고 출발을 하려는데 눈앞에 길이 두 개가 보였어요. 하나는 바퀴가 깊게 빠져있는 비포장 숲길이었고 그 반대편은 아스팔트 길이었거든요. 제가 사진 보내드린 것 중에 그 비포장 산길이라는 거기로 제가 온 거더라고요, 혼자. 어마무시한 길로 오셨네, 딱 보니까. 그리고 꿈속 자리라고 나와 있었던 4번 사진 있거든요. 숲 사진에 빨간색 동그라미 보내드린 거. 여기가 나무 의자? 제가 앉아있었던 나무 의자인데 오. 옆에 안내판은 아무것도 안 붙어있고 예. 나무 의자에는 흰색 천 같은 걸로 그냥 관짝 마냥 뭐를 씌워놨어요. 그러네요. 그냥 그거 보고 바로 아스팔트 길을 따라가지고 도망쳐듯 나와서 다음 행선지로 제가 출발을 했거든요. 이 아스팔트, 이 길로 왔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와. 그러면 여기 사진 네. 중에 그 물 사진 뭐예요, 이거? 뭐 연못 같은 조그만한 거, 웅덩이 같은 거. 그냥 그 죽음의 숲이라는 데에 나무들이 죽어 있어서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냥 비 와서 네, 이게 뭔가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코스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휴, 음산한데,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두 번째 목적지인 곳으로 운전을 해서 가요. 네. 거기는 운해가 보이는 곳이래요. 거기에 가면 구름이 가득 차서 구름이 바다처럼 움직이게 보이는 곳이래요. 예. 그래서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안개가 가득 차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진을 찍으면서 여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내고 보고를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다음 목적지로 가자고 하면서 차를 끌고선 내려가요. 그러면 노천 온천을 가볼까? 근데 이런 일을 겪었는데 온천은 조금 쎄하고 무서운데?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있는지 지나가면서 보기만 해보자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막 가는데 길에 교통사고가 엄청 크게 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캠핑카고 하나는 승용차인데 예.
승용차가 캠핑을 하고 있는 캠핑차 옆을 갖다 들이박아가지고 캠핑차가 가운데 그 포터 같은 차였거든요. 그 가운데가 입인 것처럼 안에 있는 물건이 도로를 짜라 쫙 토하듯 나와 있는데 앰뷸런스 와 있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가는 길들이. 그래서 목표한 행성지는 제가 가지를 못해요. 아예 다. 네. 가는 길마다 너무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제가 처음에 여행 동선 사진 보내드린 것 중에 신의 아들 연못이라고 카미노코 이케? 여기가 제 최종 목적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여기를 가보고 바로 일찍 호텔에 들어가자. 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가게 돼요. 신의 아들 연못. 오. 근데 여기를 가는 길에 고지대가 아니었거든요. 예? 핸드폰에서 노래도 나와요. 근데 그 숲길에서 제가 내비게이션 화살표가 빙빙빙빙 본 것처럼 그 신의 아들 호수 근처에서는 내비게이션이 빙빙빙빙 돌면서 안내를 안 해요. 네. 더 이상. 근데 제가 못 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다 보는데 앞에 이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경찰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그냥 승용차 끌고 나와서 못 간다고 통제를 하더라고요. 길을 막아서. 그럼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럼 어디 방향으로 내가 나가야 되냐 물어보고 그냥 그대로 나와서 호텔로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자친구랑 그 과정이 카톡으로 대화를 했는데 그 여자친구와의 대화 1번이랑 2번 사진이 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은 기껏 아는데 입장 금지다. 와, 여기 터키가 장난이 아니네. 가려고 했는데 왜 주변이 다 통제가 돼 있고 교통사고 난 거 보니까 차 2대 반파나 있고 통제돼서 아무 데도 못 간다. 근데 두 번째로 여자친구 답변이 예. 너가 운해 보러 간 거랑 뭐 여기저기 보내준 사진들 작게 볼 때는 괜찮은데 확대해 보니까 사진이 다 깨져 보인다. 계속 사진들이 깨져서 보인다는 거예요. 예. 이날은 더 이상 제가 여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람이 많은 호텔에 가가지고 그냥 자고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8일이 돼서 바로 그냥 한국에 돌아오려고 마지막 목적지 마을만 대충 들려서 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마을이 그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이래요. 네. 아이누족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 아까 나왔던? 네. 그래서 제가 사진 2개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올빼미 사진이랑 곰 박혀있는 마을 그런 사진. 여기가 이제 아이누족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이래요. 마을 입구에 이렇게 곰이나 뭐 올빼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소리라는 영상을 한번 켜주시면 그 마을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그 띵띵. 네, 띵, 그 꿈속에서 띵, 들었던 이 거예요. 소리구나.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예. 가보니까 오. 내가 꿈속에서 들었던 게 여기랑 연관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들렸던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제가 처음 여행하기 전에 요 마을에 들려서 나무로 목각을 깎아가지고 기념품을 만든대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도 기념품을 사서 오자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기념품만 빨리 사서 한국에 돌아가려고 해서 이 마을에 들렸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너무 일찍 가서 그런지 몰라도 마을에 열린 점포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게 그냥 열린데 아무데도 없나 하면서 걸어가는데 저 안쪽에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고. 그 집을 발견해가지고 제가 노크를 한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다행히도 뭔가를 파는 매장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목공방 같은 느낌이었는데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보니까 그 앉아 계신 남자분이 전부 다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것처럼 곰이랑 생선, 올빼미가 가득한 거예요. 그 방 안에. 예. 근데 그 남자분이 굉장히 무력해 보였거든요. 아무 말 없이 빤히 쳐다보다가 저한테 야마토? 류크?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봐요. 야마토? 예? 근데 저는 야마토? 뭐 이름인가? 그래서 나 야마토 아니고 김상이다 내 이름.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마토도 아니고 김상이고 나 한코쿠다 한코쿠. 사실 여행을 왔는데 아무 데도 못 가서 마지막에 기념품만 사려고 온 건데 내가 운전만 3일 동안 800km 넘게 한 것 같다. 진짜 힘들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비 오는 날 절대로 그렇게 다니지 않는데요. 예. 더더욱에 이 시즌엔 아무도 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말을 하다가 목에 있는 목걸이를 보더니 이거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야쿠스기라고 답변을 했어요. 야쿠시마에서 나온 삼나무로 만든 목걸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무기력한 남자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천진난만한 사람으로 변해서
막 그건 또 막 박수치고 점프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남쪽 신이 여기 왔어 그러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박수를 쳐요. 그러다가 너 한국인이랬지? 이러면서 야, 너 한국인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어? 뭐 야쿠시마에 너 어떻게 갔다 왔는데?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제 손을 잡고 같이 막 점프를 뛰어요. 웃으면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쿠시마 몇 년 전에 여행 갔다 왔고 거기서 여행 끝나고 오는 길에 만난 현지인 할아버지가 선물로 준 거다. 그래서 이거 차고 여행 온 거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미나미노 카미가 키마타테 키타 이런 식으로 이게 남쪽 신이 북쪽까지 왔다 이런 식으로 혼자 중얼중얼 노래를 부르면서 얘기를 막 하면서 점프를 뛰어요. 근데 더 이상 얽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서 그냥 쓱 나와서 공항으로 와가지고 다행히 한국까지 잘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머릿속에 물음표랑 의문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시참도 하기로 말씀을 드렸고 해서 이제 홋카이도의 역사랑 아이누족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그런 일을 겪었고 어떻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는지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느낀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개인적인 견해죠. 네, 개인적인 견해니까 어떤 큰 불편함도 없이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누족은 홋카이도 원주민이고요. 일본인보다 먼저 일본 대륙에 살았대요. 근데 과거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영토를 침략당하고 핍박받고 사망한 역사가 있대요. 우리나라도 일본인들이 침략을 해서 학살당하고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뭐 제주도나 다른 지역 가면 일본군들이 뭐 한국인들 학살하고 뭐 전쟁 나고 그런 많이 사상자가 발생한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다가 숲길에 빠지고 이상한 존재들이 봤었던 곳이 그 부근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누 신앙인데 여기는 뭔가 토테미즘을 주로 믿고 곰이랑 올빼미, 사냥의 신, 자연의 신 같은 거를 굉장히 크게 믿는데 물건에도 신이 있다고 믿고 모든 생명과 죽음의 순환이 있다고 믿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남자분이 우리는 이 시즌에 절대 안 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시즌이 제가 여행을 11월 달에 갔는데 11월이 겨울이 되기 전 마지막 달이잖아요. 가장 신이 활발하게 사냥을 하는 시기래요. 그러니까 겨울이 와서 눈이 오기 전에 겨울 식량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때 엄청나게 사냥을 하고 그 신을 위해서 뭔가를 바쳐야 하니까 그런 사냥 시즌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완전 일리가 있네. 그냥 사라질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리고 제가 문제없이 다닐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목공방에서 남자가 저한테 야마토라고 물어봤잖아요. 야마토가 일본인이냐는 뜻이래요. 일본 본토에 사는 사람들. 저는 야마토가 아니잖아요.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인이랑 아이누의 공통점이 아이누들은 곰을 믿잖아요. 근데 저희는 태초에 단군왕검 환웅신화랑도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억압과 핍박을 받았던 공통적이 있던 민족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남쪽에서 온 물건이 목걸이였잖아요. 근데 이들은 물건에도 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남쪽 신이 북쪽에 왔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고 이거를 막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11월 달에 모든 지역을 통제하고 사고가 나고 사냥을 하는 그런 시기에 여행을 갔다가 그래서 여행을 하는 도중에 사냥감인지 아닌지 감시를 당하는 것처럼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도 그 야마토인이 아닌 다행히 한국인이었고 자신들이 믿는 남쪽 신의 물건과 함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돌아온 게 아닐까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됐거든요. 이거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네 이거. 처음에는 제가 스릴러로 여행을 갔다 와서 알아보니 굉장히 씁쓸하고 아픈 현실을 가지게 된 그 민족에 대한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섞여 있네요, 확실히. 네,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야기 중간에 여자친구분이 등판을 하셨어요. 여자친구입니다. 앞으로 남자친구 혼자 일본 안 보내고 많은 분들이 우려해주는 만큼 제가 지켜볼게요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아, 그랬나요?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 있으니 일본은 더 이상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제가 야쿠시마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게 이어지는 건 아닌데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네, 거의 3년에서 뭐 와. 4년 사이로 이어지는 게 아니었는데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더라고요. 사람의 소연님께서 오늘 이렇게 정말 기묘한의 또 끝판, 그리고 무서움의 또 끝판, 진짜 신기한 이야기의 끝판을 들려주셨지만, 저는 또 마지막에 여자친구분이 듣고 계신 이 방송이잖아요. 네네. 예,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분에게. 사실 여자친구도 이런 걸 느껴요. 아이, 그런 거 말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고. 저희 둘 다 예. 이런 일 큰 이슈 없이 서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좀 느끼니까, 뭐, 느낀 김에 같이 느끼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또 좋아하자, 좀 이런 느낌이네요. 네, 아무튼, 사람의 소연님께서 오늘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소중한 사진 자료까지, 뭐, 영상 자료까지 쭉 이렇게 또 다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오늘 귀한 이야기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고맙습니다. 네. 그냥 어마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이 해석도 너무나 서럽게 지고, 혹시라도 들어보셨던 여러분들의 다른 해석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동동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요. 동동님께서 저번 이야기 굉장히 또 재밌으면서 무서웠던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동동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유, 저번에 또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무서운 이야기를 전달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 네. 방송한 거 들어보면서 복귀를 했는데, 네. 자꾸 웃기고 싶은 욕구가 나와가지고, 이게 좀 걱정입니다. 이게 그게 있습니다. 웃길 때는 웃기더라도 공포스러울 때 공포스러움을 전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제일 좋아요. 그게 항상. 알겠습니다. 네, 그냥 동동님만의 스타일로 쭉 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동동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군대 괴담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동이에요. 네, 이번 이야기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제가 군 시절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군 시절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드릴 부분들 중에 민감한 사안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군부대 명칭과 지역은 밝히지 못하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일단 제가 지난 출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방송을 전공을 하고 있었고 이제 동기들끼리 슬슬 군대 갈 시기가 다 되어 가서 친구들하고 야 우리 동반 입대할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병무청 사이트를 살펴보던 와중에 사진병이라는 보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 5명이 다 같이 사진병 병과를 지원을 했는데 저만 사진병에서 떨어지고 친구들 4명은 사진병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제가 다시 신청을 했는데 다시 합격을 해서 저도 이제 사진병으로 발탁이 되어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 그때구나.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사진병이라고 하면 이제 예. 부대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다르다라는 거는 다른 친구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제가 좀 특별한 케이스였던 게 저희 부대는 예비군을 훈련시키는 부대였습니다. 동원사단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 동원사단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일반 사단 병력은 1000명이면 예비군을 훈련시키는 동원사단은 그에 반해 300명, 500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현재 인원이 적습니다. 근데 이게 이 인원이 적은 이유가 실제 전쟁이 났을 때 나머지 인원은 예비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사단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어요. 네. 그리고 또 간부들 계급들도 이제 한 계급씩 낮은데 보통 사단장이 투스타이면 여기는 원스타, 대대장이 중령이면 여기는 소령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간부들 사이에서도 동원사단 발령을 많이들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급에 있어서 불리하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뭐 저희 병사들끼리는 간부들의 유배지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네. 이제 사진병으로 입대한 대학 동기들은 사진병이 자기들 사단에는 3, 4명 정도가 있고, 사진반이라는 행정실도 따로 있고, 사진반장이라는 간부도 따로 배정이 되는데, 저는 예비군들을 훈련시키는 동원사단에서 이제 편제가 적다 보니 부대 사진병이 딱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등병으로 부대에 전입을 하니까 이제 전역을 앞둔 말년병장 사진병과 저하고 사진병 이렇게 단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병 선임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사진병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병 선임이 야, 처음에는 내가 몇 번 보여줄 건데 다음부터는 너 혼자 해야 해 하면서 이제 사단장이 호출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충성! 사진병 2병 공동입니다. 사진 촬영했습니다. 자, 하나 둘 찰칵찰칵. 그리고 또 간단한 목례한 다음에 네, 이번엔 파이팅 포즈로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외치면 힘찬 구호와 함께 파이팅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찰칵찰칵. 뭐 이런 식으로 해라. 네, 요즘은 좀 MZ 세대에 맞게 손가락 하트 하는 부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부대 안에서 사용했던 카메라가 캐논 40D라는 모델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 나왔던 보급형 카메라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좋은 카메라가 아니고 보급형이다 보니 보통 사진병들은 본인이 사회에서 쓰던 개인 카메라를 가져와서 많이들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안은 유복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군 부대 안에 있던 그 보급형 카메라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군 부대의 컴퓨터는 보안상의 이유로 보통 인가를 받지 않는 USB나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병은 보통 개인 카메라 장비들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사진병 컴퓨터는 보안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카드가 3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임이 가리키면서 이 메모리 카드는 고장이 났으니 사용하지 마라. 이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면 사진 데이터가 깨진다. 예. 선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럼 이 메모리 카드 헷갈리면 안 되니까 뭐 버리거나 처분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군 부대 장비나 시설들은 재산 등록이 되어 있는 거라서 함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건들지도 못하는 거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진병이 하는 업무가 뭐냐? 이제 사진병이 하는 업무는 크게 부대 행사 촬영과 바로 사단장님을 모시면서 찍는 촬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군대 안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을 인트라넷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군 내부망 안에서만 접속 가능한 인터넷이 있는데 저희 사단 인트라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그 게시판에 사단장님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어떤 일정들을 하는지 그런 볼 수 있는 일정표가 매주 업로드가 됐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일정표를 보면서 이거는 내가 가서 촬영을 해야겠구나. 이건 내가 뭐 갈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뭐 부대 행사 같은 경우는 뭐 사단 소속 간부가 뭐 취임식을 한다. 네. 뭐 표창 수여를 한다. 이런 큰 행사들이 있으면 가서 사진 촬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보통은 같은 중대나 대대까지만 선임 후임 관계고 뭐 다른 대대나 연대는 그냥 서로 아저씨라고 칭을 하잖아요. 내가 2등병이어도 다른 대대 병장한테 뭐 충성할 필요도 없는 그냥 아저씨. 맞아요. 그래서 보통 타부대 아저씨들이랑 뭐 남남인데 이제 저는 사진병이다 보니까 각 부대마다 하는 행사들에 다 참석을 해서 사진을 찍어주면서 네. 인사 몇 번 한 아저씨들은 저한테 아저씨 저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런 부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단 안에 간부들이 와서 야 나 증명사진 좀 찍어줘 뭐 이거 사진 좀 뽑아줘 이런 식으로 부탁하면서 저한테 먹을 것도 좀 주고 그다음에 또 제가 사단장님하고 직접적으로 계속 붙어있다 보니 뭐 사단장님은 뭐 좋아하시냐 거기 행사 가서 어떤 일을 하셨냐 오늘 기분 어떠시냐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부대 안에 제가 마당발 혹은 소식통 같은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정말 사단 안에 다른 대대 뭐 부대 병사들과 간부들이랑 정말 다 두루두루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제일 중요한 건 사단장님과 함께하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군화는 제일 깨끗하게 광야하고 옷도 매일매일 다림질해야 하고 당장 우리 부대 중사 상사도 무서운데 부대 내 최고 위치인 사단장님을 모시면서 수행하다 보니까 정말 내 행동거지 하나와 말 한마디로 제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모든 군부대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때는 그랬다 정도로 뭐 너무 파고들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원 사단은 장교들의 유배지 혹은 오기 꺼려들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보통 사단장님들이 취임을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진급은 힘드시고 남은 군 생활을 마무리 짓는 곳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하면서 두 분의 사단장님을 모셨는데 한 사단장님은 어떻게든 진급의 꿈을 놓지 않으시려고 어떻게든 진급을 하셔야겠다 싶어서 이제 수색 때만 실시하는 천리행군, 백지로행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 병력 모두 해야 해. 이렇게 해서 실적을 올리시는 사단장님도 계셨고 아니면 마지막 내가 전역하기 전에 뭐 마무리를 하는 곳이다 생각하셔서 좀 군대에서 주는 월급 말고 따로 챙기시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번째 사단장님이었는데요. 이제 군부대가 있는 산은 밖의 지역으로 이제 개발이나 뭐 건축 허가 이런 게 안 되는데 네. 근처 골프장 사장님이 오셔서 뭐 따로 위문품 전달하면 제가 사진을 촬영하고 또 제 사단장님실 안에서 골프장 사장님하고 따로 차 한잔을 하고 계시는 동안 제가 이제 부대로 빨리 후다닥 뛰어가서 사진을 출력해서 액자까지 넣어서 가져다 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액자에 넣어드리는 행동이 이렇게 당신은 사진 찍어서 액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귀중한 손님이고 이 만남이 귀한 행사입니다. 라는 일종의 퍼포먼스인 거죠. 근데 이제 사단장실 안에서 이제 두 분이 차 마실 동안 이렇게 사진 찍어서 가져다 드리면 이제 그 골프장 사장님이 말을 해요. 사진병 이리 와봐! 하면 제가 네, 일병 공동! 이렇게 말하고 가면 내가 우리 사진병 용돈 좀 줘야겠어 하고 지갑에서 5만원짜리 2장 꺼내주시는 분들도 자주 계셨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이제 당시는. 근데 이제 거기서 바로 그 돈을 받으면 안 되고 사단장님을 한번 쓱 쳐다보면 사단장님이 끄덕끄덕 이렇게 오케이 허가가 떨어져야 그때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거든요. 너도 좀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용돈을 왜 주셨냐? 너는 여기서 본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너도 나한테 돈을 받았으니 공범이다라는 표시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안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위문품 말고 또 그 안에서 일련의 뭐 다른 그런 선물들이 실제로 많이들 오고 갑니다. 근데 이제 그럼 저는 일단 사단장님 손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뭐 용돈 주시는 거 싫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거부할 권한도 없고 그리고 그때 당시 병장 월급이 13만 원이었는데 뭐 저번 시청자 참여 때 몇몇 분들이 공동님 말고 공돈님이라고 해야겠다 할 정도로 저는 이제 자본주의의 노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예. 심한 노예죠. 가끔,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가끔 용돈도 생기고 하고 그랬는데 예. 문제는 이 사단장님이 본인 임기가 다 끝나갈 때쯤에 네. 점점 이분이 더 심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행사 말고 이제 개인 가족 행사 같은 것들도 사진병 불러서 사진 찍게 하고 아니 나는 교회 다니는데 사단장님은 천주교라서 매일 성당 가서 사진 찍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단장님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사단장님이 부대 안에 사시는 곳을 이제 관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단장님이 이 관사에 친구분들이나 동창분들을 초대해서 뭐 그런 파티나 모임 같은 것들을 자주 하셨는데 그렇게 술만 드시면 꼭 사진병을 불러서 사진을 찍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날도 어김없이 제가 생활관에서 잠이 들었는데 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동동상명님 하면서 이렇게 누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자다 깼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오늘 야간 근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몽사몽 자면서 깨면서 야, 나 오늘 근무 없는데 너 잘못 깨운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당직사관이 찾는다고. 그래서 야, 왜? 갑자기 나를 왜 찾아? 하니까 사단장님 찾으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또 손님들 불러서 뭔가를 하고 계시겠구나 하면서
전투복을 환복을 하고 비몽사몽하면서 이제 상황실 가니까 빨리 카메라 챙겨서 사단장님 관사 가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속으로 막 욕을 하면서 행정반 문이 밤에 다 잠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반 문을 열고 비몽사몽 잠결에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카메라 장비를 막 챙기고 이렇게 해서 사단장님 관사까지 걸어가게 됐습니다. 타 부대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동원 사단은 사단 내부 크기가 그렇게 엄청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근무 당시에는 사진병은 사단 직할 통신대대 소속이었거든요. 지금은 본부대로 이전됐다고 하는데 어쨌건 이제 그 사단 본청 바로 앞에 저희 직할대 건물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사단장님 관사도 사단 본청에서 빠르게 걸어가면 한 10분, 15분 정도의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니까 이제 사단장님 관사 앞에 초병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초병이 정지 누구냐 해서 저는 사진병 하니까 암구어를 묻더라고요. 네. 근데 암구어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밤에 사람을 마주쳤을 때 일종의 서로 암호인 거죠. 암구어가 만약 감자, 고구마이면은 초병이 감자 외치면 다음 사람이 고구마 외치면 신원을 확인하고 뭐 용무 확인하고 초립을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비몽사몽 잠결에서 암구어를 안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구어 안 보고 왔는데 어쩌지 해가지고 그냥 제가 암구어 미숙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3부 앞으로 걸어라고 하면서 제 얼굴 후레쉬를 비추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부대의 간부들과 타 부대 아저씨들이랑 다 친한 사이여가지고 아저씨 저요 저 하니까 이제 그 초병도 저를 아니까 네 사진병 아저씨 빨리 들어가 봐요라고 해서 이제 안으로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사단장님 관산에 들어가니까 이제 뭐 사단장님 고향 친구분들 모셔놓고 막 이제 술판을 벌이시는데 사진병 왔냐고 여기가 이제 내 고향 친구 누구누구고 이 친구는 또 누구누구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시면서 자기들 노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좀 찍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가라가 아니라 찍어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면 사진 인화해서 액자까지 넣어서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있는 모습 사진 몇 장 찍고 빨리 다시 부대 복귀해서 사진 인화해서 가져다 주고 나는 빨리 자야지 하고 다시 행정반으로 복귀해서 사진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진이 뭐 그냥 일반 A4 용지로 띡 나오는 게 아니라 사진 출력하는 데는 고해상도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손님들 인원수에 맞춰서 또 사진을 출력을 해야 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바깥에서 추운 바람 쐬다가 이제 따뜻한 행정반이 오니까 저는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 살짝 졸았어요. 그러다가 출력이 다 끝난 소리에 좀 선잠 자던 것을 깨고 그 다음에 액자까지 다 포장해서 사단장님 관사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사단장님 관사 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면 도착하는데 그때는 또 제가 빨리 가져다 주고 복귀해서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더 빨리 걸었거든요. 근데 한참을 걸어가도 관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야 싶어가지고 더 빠르게 한참을 걸었는데도 관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돼서 실제 흐르는 시간이랑 내가 인지하는 시간이랑 다른가 싶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거의 20분은 걸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여기 사단장님 관사까지 가는 길목은 여기 하나인데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을 리도 없고 싶어가지고 이제 밤에 보는 길은 낮에 보는 길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초입 부분부터 다시 올라가자 싶어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아까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거의 뛰다시피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저 멀리서 한 명이 저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야심한 시각인 밤에 그것도 군 부대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예. 보통 초소 근무 쓰러 나가는 인원들은 2명씩 짝지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혼자인 경우는 순찰 도는 간부들일 경우가 커요. 네. 이제 맞은편에서 한 명이 걸어오니까 순찰 도는 간부구나 싶어서 일단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겠다. 이제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여도 멀리서 인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얼굴이 어느 정도 보일 정도까지 오면 인사를 하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마침 제가 길도 잃었으니 길도 여기가 맞나 이렇게 물어보자 싶어서 그 사람이랑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까지 가게 되자 제가 충성하고 살펴보니 이제 그 전투복에 붙어있는 계급장을 제가 살펴봤는데 간부가 아니라 일병 계급의 병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지? 간부도 아니고 무슨 병사가 이렇게 덜렁 혼자 움직여. 근무교대자를 하더라도 보통 2명씩 다니고 또 이제 초소근무 쓰면 장구류랑 총기랑 이런 것들 다 들고 움직이는데 아니 이 사람은 왜 그냥 전투복 차림에 혼자 있지? 관사관리병인가? 아니 근데 관사관리병은 내가 얼굴을 다 알고 있는데 싶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혹시 탈영병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어디 소속이세요? 라고 물으면서 제가 병과 마크를 보니까 홍신대 병과 마크가 있더라고요. 홍신대는 제가 속해 있는 대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갑자기 느낌이 정말 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싶어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뚱뚱한 체격에 얼굴이 좀 많이 부어있는 듯한 사람이었는데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는 다 알고 있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에서는 뭐 악한 영 혹은 뭐 귀신 나쁜 영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저는 딱히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영가나 뭐 이런 건 뭐 무섭거나 크게 믿는 그런 건 아닌데 누가 봐도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은 사람은 아니겠거니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제가 처음이니까 놀라서 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저씨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다 드렸잖아요. 저 억울해요. 왜 나만 당하고 다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다 잊고 잘 살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뭔가 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일단 내려가야겠다 해서 내리막길로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막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렇게 넘어져서 일어났는데 아까 사진을 출력하던 행정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제가 사진을 인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인하던 중에 잠깐 선잠에 빠졌는데 잠깐 잠든 사이에 제가 꿈을 꿨고 사단장님한테 사진을 가져다주는 이 과정을 제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야 꿈을 꿔도 뭐 이런 꿈을 꿔 라고 하는데 제가 이 꿈 내용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게 제가 사진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얼마나 잠든지를 제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다닥 시간을 보니까 몇 분 안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빨리 사진 가져다 줘야지 하면서 출력된 사진을 넥대에 넣으려고 보니까 근데 이게 사진 데이터가 보통 손상이 되면 사진 파일 자체가 안 열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진에 찍혀있는 사람들 얼굴이 다 뭉개져 있는 거예요. 마치 포커스가 안 맞는 것처럼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뿌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자다 일어나서 사진을 찍었다고 한들 제가 짬밥이지 그렇게 초점도 못 맞추고 사진을 그렇게 찍지는 않았을 건데 뭐 손이랑 옷이랑 테이블, 뭐 배경 이런 것들은 다 초점이 맞아져 있는데 얼굴만 초점이 안 맞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 선임이 말했던 그 고장난 메모리 카드를 제가 잠결에 일어나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카메라를 챙기다 보니 그 메모리 카드를 챙겨서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 꿈에서 느꼈던 그 공포보다 더한 공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나 영창인가?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일단 제가 또 냉정하게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단장님은 술을 마시면 한참을 마시고 또 아까 사진 찍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술자리를 하고 계실 거고 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하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뭐 자연스럽게 자리를 가지시는 모습을 찍으라고 했던 거니까 내가 빨리 가서 사진 찍고 다시 출력해서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관사로 막 뛰어갔어요. 근데 아까 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신경을 제가 못 썼죠. 왜? 일단 내가 군 생활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 빨리 뛰어서 거의 한 3분? 5분 만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헥헥거리면서 도착을 하니까
관사를 지키고 있는 초병이 또 정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암구어 이런 거 말할 겨를도 없으니까 아저씨 저 일단 사진병이에요. 이러니까 초병이 아저씨 왜 왔어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사진 좀 잘못 찍어서 다시 들어가서 찍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미 손님들이 다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하늘이 노래지는 느낌이 나면서 큰일 났다. 나 진짜 영창 아니면 될 수 없으면 육군교도소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나 망했다. 진짜 나 영창 가면 어머니한테는 내가 저녁일을 착각했어. 원래 며칠 더 뒤에 저녁을 한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도 해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예. 이제 생활관으로 올라가서 나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막 그렇게 고민하다가 일단 잠은 자자 해서 잠에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간부가 저를 찾거나 뭐 따로 호출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단장님이 이제 가끔 술 한잔 드시고 저를 불러서 사진을 찍게 되면 이제 사진 갖다 드리면 기억을 못 하세요. 이거를 나한테 왜 갖다 줘? 해서 어제 사단장님이 뭐 요청하셔서 찍어서 뭐 갖다 드렸습니다 하면은 내가 그랬어? 이렇게 술 취해서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추측하기로는 사단장님이 술 취해서 기억을 못 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살았다 싶어서 이제 정말 조용히 눈치만 보면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또 국방부 시계는 흐르게 되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악몽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오. 근데 뭐 매일 악몽을 꾸는 건 아니고 가끔씩 뭐 그때 나타난 그 존재가 뭐 꿈에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나름 풀린 군번이었기 때문에 뭐 선임들한테 부조리를 뭐 당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이상하게 가끔씩 악몽을 꾸게 되면 꿈에서 선임들이 저를 괴롭히는 그런 꿈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꿈속에서 저를 괴롭히는 선임들이 네. 실제로 같이 군생활하던 선임들도 있었는데 아예 모르는 가상의 인물들의 선임들도 나와서 저를 괴롭히고 오. 그런 악몽들을 가끔씩 꾸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그날의 사건 이후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뭐 귀신이 나와서 뭐 영과 같은 존재가 나와서 저를 괴롭히는 그런 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군생활 하면서 괴롭힘 당하는 꿈이다 보니 내가 뭐 얼마나 군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런 꿈을 꾸냐 싶은 거죠. 예. 그렇게 악몽을 꾸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부대 안에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선임 중에 한 명이 휴가를 나갔다가 이제 USB에 게임 같은 것들을 넣어왔는데 일반 긴대 컴퓨터는 인가 메모리 카드는 USB가 인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사진병 컴퓨터는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선임은 본인 당직 근무인 날마다 몰래 행정반에 들어와서 사진병 컴퓨터로 게임을 하다가 당직 사관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부대가 뒤집어져서 뭐 전수조사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필이면 그게 또 제가 관리하던 사진병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다 들킨 거니 야 너도 게임한 거 아니야? 하면서 저도 이제 영창과 일기에 썼는데 좀 억울하다. 조사해봐라. 난 그 게임 존재도 몰랐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로그를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전산병이라는 그 보직이 또 있어요. 그 전산병을 불러서 제 컴퓨터로 이것저것 막 만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꼭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컴퓨터들도 아무리 내가 파일을 삭제하고 뭔가 했어도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언제 어떤 파일을 클릭했고 실행했고 지웠고 이런 로그들이 다 남아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USB로 게임한 사람들이 누구냐 해서 이제 그런 로그들을 막 조사를 했는데 뭐 로그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야간 근무 시간 할 때 뭐 그런 게임들이 실행된 적도 없고 뭐 로그상으로 깔끔하니까 이제 저는 혐의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산병이 제 후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후임한테 혹시 이 고장난 메모리 카드가 있는데 이걸 뭐 복구하거나 뭐 고칠 수 있냐고 한번 봐달라고 제가 하면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 전산병은 뭐 배드 섹터가 있으면 뭐 어떻게 될 수 있고 뭐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구 작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그 메모리 카드로 찍혔던 사진들이 다 복구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2등병으로 들어올 때부터 선임이 그 메모리 카드를 쓰지 말라고 했으니 거기에 찍혀있던 사진들은 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모르는
행사 내용의 사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메모리 카드 안에 들어있던 파일들을 시간 순으로 보면 제일 최근에 찍혀있는 사진들이 밤에 찍힌 사진입니다. 네. 밤에 찍힌 사진인데 생활관에서 그냥 모포를 덮고 자고 있는 사람들 얼굴 클로즈업으로 된 게 몇 장 찍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 전에 사진병으로 있던 사람이 뭐 자는 사람들 사진을 찍어놨나 싶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거나 그 메모리 카드가 복구가 되긴 했어도 일단 사람 마음이란 게 불안해서 또 저 메모리 카드를 사용했다가는 사신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복구가 됐어도 저 메모리 카드는 영원히 봉인시키자 하고 그러도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이제 가끔 전역한 선임들끼리 돈을 모아서 먹을 거 사와서 부대의 면회를 종종 오고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수였던 그 사수 사진병 선임이 면회를 왔어요. 예. 그래서 뭐 땡땡 병장님, 아니 이제 뭐 형이라고 해도 되지? 그러면 이제 그래 이 새끼야 키키하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이제 뭐 제가 형 그때 근데 형이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메모리 카드 있잖아. 그거 내가 사단장님 그 촬영할 때 모르고 들고 나가서 사진 안 찍혀서 나 진짜 뭐 될 뻔했어. 근데 그거 복구했다? 하니까 그 선임이 정색을 하네. 그래서 정색하면서 저한테 야 너 그거 뭐 복구를 했다고? 야 그걸 너가 왜 만져?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이런저런 사건들도 있었고 뭐 복구시킨다고 손해볼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라고 하니까 그 선임이 하면서 막 머리를 긁적이더니 그래 뭐 어차피 내가 지금은 군인 신분도 아니고 난 이제 민간인이니까 그냥 얘기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부대에 전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좀 덩치도 크고 뭐 하는 행동도 굼뜨고 사회에서 봤을 때는 뭐 크게 모자라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닐진데 네. 군대에서는 이제 단체 생활이다 보니 뭐 잘 때 좀 코를 곤다거나 뭐 행동이 굼떠스름 약간 일을 느리게 마친다거나 이러면은 뭐 선임들이 갈구면서 너는 패급이야 야. 이런 식으로 갈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어딜 가더라도 그런 나쁜 부조리들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정말 많은 가혹행위들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맞기도 하고 가족 사진 같은 것들도 눈앞에서 다 찢어버리면서 부모님 욕도 하고 인신공격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괴롭힘 당하던 사람이 이제 그 마음의 편지 아시죠? 마음의 편지로 그 부대 뭐 간부들한테 내가 겪고 있는 고충 같은 것들을 적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내가 이런저런 부조리를 당했다 이렇게 막 적어서 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장교들이 오기 꺼려하는 쉽게 말해서 인사고과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면 간부들도 인사 점수가 안 좋게 책정이 되나 봐요. 네. 근데 꼭 그것 때문은 아닐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자체적으로 이제 뭐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선임들끼리 뭐 내부 고발자를 수출하게 되고 그 내부 고발자인 그 사람에게 더 큰 괴롭힘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 괴롭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 이제 그분은 새벽에 화장실에서 아이고.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분이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실 때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제 유서와 그 문제 메모리 카드를 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인데 단순히 스스로 그렇게 이유 없이 그냥 뭐 스트레스로 그렇게 마감했다고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건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소름이 끼쳤는데 이렇게 이분이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유서와 메모리 카드까지 남겼는데 그 유서의 내용과 메모리 카드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고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는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 아마 선임들끼리 추측을 하기로는 이제 유서가 외부로 밝혀지면 간부들까지 군복을 벗게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렇게 증거들을 은폐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건 추측이에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마음의 편지로 뭐 살려달라, 뭐 나 괴롭힘 당한다 이렇게 신고까지 했는데 더 큰 괴롭힘이 반복되다 보니 뭐 그런 난 억울했다 이런 유서이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유서와 메모리 카드 이 행방이 없어졌다는 건
이제 최초 발견된 병사가 보고했다 하더라도 수습은 이제 간부들이 했을 건데 처음에 발견했을 땐 분명히 있었는데 그 뒤에는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유서는 대충 뭐 그런 내용 있었겠고 문제는 이 메모리 카드는 대체 뭐였을까? 그 아무도 몰랐던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메모리 카드를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구에서 본 사진들은 이제 생활관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얼굴들이 한 명 한 명씩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면회온 선임이 말하기를 아마도 자기를 괴롭혔던 그 선임들 얼굴들을 촬영한 게 아니겠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랑 같이 막 소름 끼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추측하기로는 유서는 어떻게든 폐기했다 하지만 메모리 카드는 이제 군 재산이니까 함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 뭐 메모리 카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지웠다라든지 아니 뭐 일부러 고장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메모리 카드가 남아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뭐 이종님들이 원하시는 뭐 그런 사이다 결말은 아니고 제가 뭐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제 눈으로 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뭐 영가를 직접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뭐 꿈에서 그분이 나와서 뭐 나오래 뭐 원한을 해결해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그분의 한을 달래드린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 무언가 그 사건을 해결했다 이런 건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섬뜩한 일이었고 그냥 뭐 빨리 전역하고 싶고 그리고 너무 나이가 어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그 군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봤는데 이제 그 뭐 지금 직접적으로 이걸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임병장 사건 아시죠?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뉴스에서 어떤 인터뷰한 아저씨 멘트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군부대에서 못 참으면 임병장이 되는 거고 참으면 해병이 되는 건데 어떻게 믿고 군대에 내 아들을 맡기겠냐라는 그 인터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뭐 더 이상 힘든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씁쓸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좀 섬뜩했던 사건을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야, 근데 동동님께서 이제 복무하셨던 그 기간도 사실상 진짜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었죠. 네네.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말씀하실 때, 사단장이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병사를 불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이고, 군대 안에서의 사단장은 신입니다. 맞습니다. 산을 옮기라고 하면 산을 옮겨야 됩니다. 진짜 지나가기만 해도 그 팩이라고 해야 되나? 몸이 굳어요. 진짜로. 경례가 이렇게 깍듯하게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그 정도의 거의 신급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 이게 좀 부조리가 있다, 뭔가 좀 내가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좀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가 안 들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보다 더 위 세대 분들은 더 힘들게 군 생활을 하셨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동동님께서 무거운 주제지만 이야기를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야, 이거 자칫 잘못했으면 그냥 흐지부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동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또 무섭고 재밌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동동님께서 이야기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앞으로 또 해주실 이야기들이 또 여러 가지가 남아있으시니까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동동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어떤 사이다 결말 혹은 뭐 이렇다 할 정확한 결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셨고 사진병에 관련된 또 새로운 군대 괴담도 들어봤던 거거든요. 저도 사진병은 처음 들어봤었는데 이런 쪽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라는 걸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